치우고 앞으로 치우고. 자, 여러분 화면 보일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컴퓨터 구조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 슬라이드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그 지금 이제 학장님이신 올해 학장님이신 조민영 학장님께서 만드신 자료고요. 그거를 내가 소개 자료로 너무 좋아서 소개 자료로 지금 이제 빌려서 쓰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소개로서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싹 훑어줄게요. 이거 한 이번 주 오늘하고 내일 모레까지 하면 어느 정도 훑을 수 있고요. 좀 길게 가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번 더 하면 되겠어요. 자, 화면이 너무 작거나 잘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지금 여러분 컴퓨터는 뭐 지금 여러분 우리 수업 듣는 거 컴퓨터잖아, 그치? 이 컴퓨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컴퓨터를 나눌 때 데스크탑,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건 데스크탑이고요. 데스크탑이 뭐예요? 책상에 위에 올려놓는다 이런 뜻이겠죠. 데스크탑. 랩탑은 뭐예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쓴다. 그래서 랩탑.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노트북이라는 표현 쓰는데 왜? 노트북처럼 얇고 가볍고 들고 다닐 수 있어서 모양이 딱 그 사이즈, 그러니까 모양이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죠. 그거를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조금 뭐 제대로 된 말이 아니라 또 다른 말로는 랩탑 컴퓨터라고도 불러요. 무릎이 랩이죠, 랩.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데스크탑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서버라는 표현이 있어요. 서버는 예전에 컴퓨터가 개인용 PC가 없었을 때, 개인용 컴퓨터가 없었을 때 어디 뭐 건물에 어떤 방에다가 굉장히 강력한 컴퓨터를 갖다 놓고 거기에 키보드하고 마우스하고 화면을 여러 개, 수십 개를 매달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하나고 화면하고 키보드 마우스만 여러 개 있는 거, 그게 서버 형태예요. 우리 학교에도 서버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부분 쓰는 건 데스크탑, 첫 번째 쓰이는 데스크탑. PC가 뭐의 약자죠?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잖아요. 그쵸?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뭐죠?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PC니까 퍼스널 컴퓨터겠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크게 컴퓨터를 나누면 데스크탑이 있고 랩탑이 있고 서버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건 이제 컴퓨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다 기능이 다르고 다 다른데 요즘은 랩탑 컴퓨터라고 하는 노트북이라고 하죠. 노트북, 랩탑이 워낙 강력해지고 데스크탑도 점점 강력해져서 요즘은 서버를 거의 잘 안 써요. 많이 안 쓰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야 될 때는 클라우드라는 형태의 우리 데이터 구조를 쓰고 있죠. 그런 식으로 가면서 서버의 어떤 그 용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컴퓨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임베디드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PC도 아니고 랩탑도 아니고 서버도 아니고 그럼 임베디드 컴퓨터? 임베디드 PC? 임베디드 시스템? 요건 뭘까? 요거는 어떠한 그러니까 기능이 아까 말한 랩탑, PC 혹은 저 데스크탑 그다음에 서버보다도 훨씬 기능이 좀 약하고 작고 저렴하고 컴팩트한 거예요. 그거를 임베디드라는 건 어딘가에 내장됐다는 뜻이죠. 임베디드라는 뜻이 내장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컴퓨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애매해. 기능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그냥 임베디드 시스템, 임베디드 뭐 컴퓨터라고 이름 붙이기 좀 애매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울트라 모바일 퍼스널 컴퓨터, 요즘 이런 얘기는 쓰진 않긴 해요. 그냥 아주 굉장히 작은 PC다. 근데 이거는 지금 랩탑이 워낙 작아져 갖고 이게 좀 애매해지긴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최근에 새로 생긴 건 뭐예요? 스마트폰도 점점 컴퓨터처럼 돼가고 있죠.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덱스라는 시스템을 쓰죠.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이 워낙 기능이 좋아져서 여기다가 그냥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연결하면 컴퓨터처럼 쓸 수 있어요 라는 형태로 만든 게 덱스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는 요 맨 밑에 울트라 모바일 퍼스널 컴퓨터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도 있죠. 혹은 뭐 애플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저가의 노트북보다 훨씬 그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태블릿인데 거기다가 키보드만 붙이면 컴퓨터인데? 마우스도 이제 지금 붙죠? 그럼 거의 컴퓨터잖아요. 컴퓨터하고 그래서 경계가 애매해지기 시작했어요. 맨 밑에 있는 울트라 모바일 퍼스널 디바이스, 퍼스널 컴퓨터와 경계가 애매해졌어요. 왜 이렇게 컴퓨터를 갑자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간에 설명을 해주냐면, 여러분, 컴퓨터를 축소해서 특별한 용도를, 특별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임베디드 컴퓨터라고 불렀는데, 그거 안에 핵심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 컴퓨터의 축소판이에요. 컴퓨터의 축소판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그런데 조금 기능 몇 가지는 필요 없는 건 빼겠죠. 왜?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요만한 거 쓰는데 굳이 거기 모니터 이만한 뭐 15인치 모니터를 달 필요는 없잖아요. 키보드 마우스를 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컴퓨터긴 컴퓨터지만 기능이 좀 제한적인 컴퓨터다. 요런 느낌으로 가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컴퓨터를 포함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그렇고 다 같은 거니까 이거의 기능이 뭐냐면 크게 네 가지로 봐요. 컴퓨터가 됐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됐건 인베디드 시스템이 됐건 뭐가 됐건 뭐 태블릿이 됐건 뭐가 됐건 네 가지의 기능이 가장 기본인데,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데이터. 여러분 여기다가 쓸게요. 이제 이거 뭐 너무 좋아. 쓰는 것까지 되니까. 그렇죠? 펜이 여기 있네요. 미안해요. 자,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프로세싱이 뭐죠?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데이터를 처리한다. 데이터를 가공한다. 데이터를 가공한다. 뭐 3 더하기 5를 했더니 그 데이터잖아. 숫자라는 데이터죠. 3 더하기 5를 했더니 8이 됐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숫자라는 데이터 3하고 숫자라는 데이터 5를 더했다. 그게 데이터를 처리했다, 프로세싱했다라는 뜻이게 되겠죠. 곱하기 나누기 뭐 다 이런 것들이겠죠. 한다든가 오화한다든가 이런 거. 우리 논리회로 배웠잖아요.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이건 너무 기본이죠. 여러분 컴퓨터 사면 컴퓨터가 됐건 뭐가 됐건 컴퓨터 사면 제일 보는 게 메모리 저장 용량이잖아요. 여러분 뭐 게임을 다운로드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해서 어디서? 여러분 그 저장 장치에서 다운로드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저장 장치에 넣고 나서 그거를 그때그때 여러분 실행을 하면 거기 있는 저장 장치에 있는 거를 갖고 오겠죠. 그것도 다운로드라고 봐요. CPU 쪽으로 갖고 오는 거니까. 데이터를 또 그리고 결과값 저장도 하겠죠. 여러분 세이브 많이 누르잖아요. 그게 데이터 스토리지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옮긴다. 여러분 C 드라이브에 있는 거 D 드라이브에 옮기고 폴더 새로 만들거나 뭐 디렉토리라고도 하고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다시 저장 이쪽에다 넣고 저쪽에다 넣고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거네. 데이터를 많이 만지는 거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뭔가 제어한다? 이건 갑자기 왜 제어지? 여러분 저기 자동 제어 배웠죠? 거기서 말하는 제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은 뭐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도 제어라는 것도 똑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어는 주변 장치,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를 뺀 나머지 뭐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그렇죠? 카메라, 뭐 이런 것들과의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저장할 때도 내가 C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저장할 수 있고 D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저장할 수 있고, 그렇죠? USB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선택도 하고 거기다가 뭔가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베디드 시스템 다 포함해서 이런 기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핵심이라고 한 구조를 보면 CPU가 있습니다. 여러분 CPU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CPU가 혹시 뭐의 약자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색깔이 들어가네요. CPU가 뭐의 약자인지 채팅창으로 칠 수 있는 사람. 한글로든 영어로든. 응? 없어? 슬픔. 강의는 다 듣고 있는 거죠? 우리 홍빈 학생. 이쁘다. 훌륭하다. 맞아요. 중앙 처리 장치요. 그러니까 중앙
central, 그쵸? P, 처리, processing, 장치, unit, 그렇죠? Central Processing Unit, 그래서 CPU, 그쵸? 요게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그 결국 이게 메인이겠네, 그쵸? 중앙 처리 장치니까 가운데서 뭔가 데이터를 아까 기능 4가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프로세싱하는 장치니까 이게 제일 핵심이겠죠, 그죠? 얘를 기준으로 아까 데이터를 뭐 저장하고 어쩌고 한다며.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저장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메모리가 되겠죠. 메모리의 종류는 롬이 있고 램이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건 논리회로에서 배웠으니까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컨트롤이라는 표현 썼었죠. 외부 장치와의 컨트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보면 IO라고 썼는데 인풋과 아웃풋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한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입출력, 그쵸? 입력과 출력을 합쳐서 입출력 장치겠죠? 뭐뭐뭐가 어떤 종류가 있어요? 아까 말한 하드디스크, 이건 저장장치인데 결국 저장장치여도 CPU 입장에서는 CPU에서 처리된 아까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나온 결과를 HDD라고 하는 하드디스크에다가 보내는 거잖아요. 저장하는 거는 데이터를 보내서 나 너한테 어디에다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약간 컨트롤의 개념이 들어가죠. CD는 주로 읽기만 하겠죠. CPU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만 하고요. 디스플레이는 주로 내보내기만 하겠죠. CPU에서 처리된 결과를 디스플레이, 여러분, 그러니까 화면, 뭐 LCD 모니터겠지. 디스플레이보다 모니터라는 표현이 훨씬 더 여러분 가슴에 와닿겠네요. 그렇죠? CPU의 결과를 모니터로 내보내는 거. KBD는 키보드겠죠. 키보드 혹은 버튼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치면 입력 장치로 치면 그거를 CPU가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IO라고 하는 건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읽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우스도 당연히 여러분이 입력을 주는 거죠. USB는 입력도 되고 출력도 되겠죠. 왜? 여러분 USB에 있는 데이터를 CPU에 주는 거면 입력이 되는 거고, 그렇죠? CPU에서 나온 결과값을 USB에 저장하면 그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다른 건데, 시리얼하고 패러럴은 CPU와 외부 저장 장치 사이에 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시리얼 포트, 패러럴 포트. 알겠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여러분 뭐 요즘 네트워크 없으면 컴퓨터 아무 짝에 쓸모가 없죠. 네트워크, 모뎀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요즘은 거의 안 쓸 거예요. 무슨 랜카드니 뭐 허브니 뭐 이런 표현, 무선 네트워크 장치, 와이파이 장치 이런 표현 쓰죠. 모뎀은 예전에 전화기에 연결해서 썼던 인터넷 연결하는 장치였어요. 요즘은 뭐 거의 의미 없어요.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 그걸 다 포함한 얘기겠죠. ADC, 모터, 타이머, 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애입니다. ADC,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애. 그 다음에 모터를 컨트롤하고,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모터 컨트롤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태블릿이랑 스마트폰은 모터가 있어. 진동 모터. 여러분 뭐 문자 오거나 전화 오면 진동하는 경우 있죠. 그거는 모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타이머,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관련된 인풋 아웃풋 혹은 기능들은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전자기기잖아요. 그러니까 파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DC, 여러분 DC는 직류라고 배웠죠? 설마 이거 모르면 안 되겠지. 전자과 학생인데. 그치? 이거는 이제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DC와 AC 두 가지가 있죠. DC 파워예요. 가정으로 들어온 전기는 다 AC 교류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웬만한 그 전자장비니 전자기기, 전자장치 모든 것들은 DC로 동작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AC 교류를 DC로 바꿔주는 변환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게 여러분 컴퓨터에서 보면 파워입니다. 파워. 우리 보통 파워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AC를 DC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PU 옆에 이렇게 이쁜 색깔 녹색으로 표현된 거는 클락하고 리셋이 있네요. 우리 디지털 장치는요, 여러분 타이머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타이머랑 클락이랑 조금 사람들이 맞게 섞어 쓰긴 하는데 여기서 클락이 맞겠네요. 클락을 맞춰서 써요. 우리 논리회로 때 배웠어. 그쵸? 동기, 비동기 그런 거 할 때. 그치? 그래서 우리 컴퓨터는 클락의 외부에 정확하게 시계가 있고요.
클락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딱딱 모든 일을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보면 CPU 살 때 보면 뭐 인텔, 뭐 i5, i7, i9 CPU에 옆에 보면 항상 모델명 옆에 클락 스피드가 있어요. 베이스 클락, 오버부스트, 부스트 클락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클락이 되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신경 쓸 건 없지만 CPU에서 클락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리셋, 뭐 리셋은 여러분 뭐겠어요? 뭐 좀 문제 생기면 어떻게? 여러분 전자장비 문제 생기면 어때? 동작이 이상해. 껐다 키면 되죠? 리셋, 껐다 킨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금방 얘기한 컴퓨터의 컴포넌트 이 앞장의 얘기를 여기다가 좀 이렇게 이쁘게 리스트로 만든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CPU를 조금 더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레지스터라고 하는 저장 장치예요. 이거는 레지스터, 여기서 말하는 레지스터는 저장 장치입니다. 굉장히 빠른 CPU 안에 들어있는 저장 장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장 슬라이드에서 이 CPU 안에 요게 있는 거예요. 얘는 저장 장치가. 보통 여기 밖에 있는 저장 장치가 있고요. 얘는 가격도 싸고 크고 느려요. 그쵸? 그러니까 뭐 보통 여러분 영화 다운로드 그게 그렇게 중요해? 막 시간이 막 그걸 처리하는데 시간이 막 빨리 처리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게임을 저장한다? 문서를 저장한다? 이런 것들은 다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면 되고, 그런데 연산을 막 CPU는 이 CPU는 연산을 굉장히 막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된다고요. 굉장히 빨리. 그럴 때 그때 뭔가를 뭐 잠깐 적어놓는, 여러분 계산할 때 메모 옆에 메모지 같은 거 놓잖아요. 막 숫자 막 더하고 곱하고 할 때 언제 그거를 뭐 옆에다가 이렇게 막 제대로 써. 그냥 옆에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는 용도의 저장 장치입니다. 레지스터는. 알겠죠? 그리고 ALU라고 있습니다.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여러분 영어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얘는 뭐예요? 산술, 그러니까 아리스메틱이라는 게 산술한다는 얘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 이거를 아리스메틱이라고 하는데 그냥 산술, 그쵸? 연산 뭐 이런 뜻이에요. 로직이면 뭐죠? 로직이면 우리 논리 연산을 로직 연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뭐예요? 산술, 그러니까 덧셈 뺄셈과 낫, 오와 이런 논리 연산을 합쳐서 연산하는 장치, 그거를 ALU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컨트롤 유닛, 뭐 쓰고 읽고, 뭐 나는 하드디스크에 쓸래, 난 USB에다가 저장할래, 뭐 나는 모니터에다가 보낼래, 뭐 이런 거. 모니터도 여러 개 있으면 1번 모니터에 보낼래, 2번 모니터, 이거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거 하는 거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CPU에 다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저기 랩탑에 보면 옆에 인텔 인사이드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혹은 AMD 인사이드 뭐 이런 거 있죠. 그 CPU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아까 메모리는 설명했고요. 인터널과 익스터널, 이게 그거죠. 인터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레지스터고 익스터널의 가장 대표적인 게 HDD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롬, D램, 캐시 메모리 이런 것들은 다 논리회로에서 설명했으니까 이건 설명 안 할게요. 혹시 궁금하면 내가 논리회로 자료 다시 보내줄게요. 그 다음에 I/O, 아까 말한 I/O가 있고요. 쭉 있고요. 그 다음에 DC, 뭐 5V도 있고 3.3V도 있고 9V도 있고 12V도 있고 18V도 있고 다 다르네. 그쵸? 여러분 우리 PC는 몇 볼트고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 몇 볼트인지 알아요? 요 위에 게 5V, 3.3V가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강의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보통 쓰는 대표적인 전압입니다. DC 전압, 직류 5V, 3.3. 특히 우리 거는 5V입니다. 전압이 낮을수록 여러분 전력 소모가 적어져요. 그래서 좋은 거야. 전압이 낮을수록 좋은 거야. 그치? 근데 또 너무 낮으면 그렇게 좋지도 않아. 애매하네. 그치? 적당히 낮으면 좋아요. 그래서 최근 CPU일수록 동작 전압이 점점 낮아져요. 알겠죠? 그다음에 9V, 12V, 18V 이거는 PC에서 주로 쓰는 건데 주로 12V를 많이 쓰죠. 12V. 우리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 데스크탑 이런 애들 보면 다 대부분 12V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버스 내가 빼먹었는데, 그치? 이거 눈치챈 친구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서 말한 버스가 뭐죠? 여러분 5100번? 뭐 이런
버스? 그런 개념이긴 해, 여러분. 버스라는 개념이 약장에서 보면 오우 검은색으로 굉장히 컸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모든 데이터와 그리고 데이터가 가야 할 주소를 하나의 통로, 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보내고 받고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CPU하고 메모리 여기 따로 있고요. 얘랑 얘랑 따로 있고요. 얘랑 얘랑 따로 있고요. 이러면 길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복잡해.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우리 이제 지도를 봅시다. 서울에서 대전이 있고 부산이 있고 광주가 있는데 좀 뭐 다른 도시 많아. 근데 좀 대표적으로는 큰 도시가 있는데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그렇지 뭐 춘천도 있다. 그렇게 칩시다. 그 도시들을 있는 도로를 만약에 대전에서 뭐 춘천 가는 거 따로 만들고 춘천에서 대구 가는 거 따로 만들고 대구에서 부산 가는 거 따로 만들고 부산에서 춘천 가는 거 따로 만들고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면 너무 얽히설키되죠. 돈도 많이 들고 오히려 더 복잡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나온 거야. 서울에서 대전 거쳐서 대구 거쳐서 부산까지 하나로 딱 길을 만들어 놓고 그치? 춘천에서 대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서울로 거쳐서 물론 좀 돌아가긴 해. 서울로만 가는 길만 딱 만들어 놓으면 춘천에서 서울 와서 그대로 따라가면 대구, 부산 다 갈 수 있고 광주도 다 갈 수 있고 광주에서 춘천 갈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경부고속도로 딱까지만 딱 가서 거기서부터는 그냥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게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공통 통로라고 보면 돼요. 이걸 통해서 굉장히 구조가 간단해졌어요. 데이터가 오고 가는 통로의 구조가. 알겠어요? 대신 뭐가 문제예요? 한 통로로 가다 보니까 정체가 되겠지. 지금 우리 맨날 무슨 명절,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인데 명절만 되면 그냥 경부고속도로 꽉 막히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버스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다 모여서 움직이다 보면 충돌날 수가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뭘 해요? 아까 말한 CPU의 컨트롤 기능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너 이쪽 데이터 이쪽으로 가고 저쪽 데이터 이쪽으로 가고 이런 걸 다 컨트롤을 CPU가 다 하는 겁니다. 메모리가 하겠어요? 얘는 저장밖에 안 하는데. 디스플레이가 하겠어요? 얘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건데. 마우스가 하겠어요? 이건 여러분이 컨트롤하는 건데 CPU가 다 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버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논리회로도 했으니까 여러분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컴퓨터의 구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키텍처, 컴퓨터 구조는 여러분 수업 들었을 거예요. 들었으니까 이 얘기는 정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오케이? 컴퓨터 구조는 프로세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했으니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자. 괜히 또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 오래 걸리고 레지스터 설명했고요. 인스트럭션 셋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 혹은 컴퓨터, 뭐 인베디드 시스템 얘네들이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의 집합들. 말이 너무 어렵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C 언어 여러분 했어요? 뭐 파이썬을 했어? 뭔가 배웠겠지 언어.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는 함수가 몇 개 정해져 있죠. printf, for, while, i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몇 가지만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 게임을 만들어, 막 C 언어로 게임을 만들어, 파이썬으로 무슨 인공지능 뭐를 만들어. 그런다고 뭐 새로운 걸 쓰진 않잖아요. 있는 거 조합해서 쓰죠. 그거예요. 인스트럭션 셋은 CPU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함수 혹은 명령어 그거예요. 그거의 모음, 셋이 집합이라는 뜻이잖아요. 셋. 그러니까 명령어의 집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적으면 여러분이 안 외워도 되니까 좋지. 조금만 외우면 되니까. 그리고 CPU 입장에서도 뭐 처리할 게 내가 해야 될 일의 종류가 한 10가지, 20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하겠지. 단순할수록 잘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뭘 못해? 복잡한 일을 시킬 수가 없어 얘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C로 간단하게 뭐 포문하고 뭐 while문 뭐 if 몇 가지밖에 몰라. 그 상태에 여러분한테 야 게임 만들어. 뭐 딥러닝을 뭐 C로 짜봐. 못해요. 일이 복잡한 거를 간단한 명령어로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치? 그래서 그게 또 한계가 있고, 근데 대신 외우기 쉽고 뭐 간단한 건 쉽잖아요. 그쵸? 그 반대는 굉장히 막 복잡한 것까지 탁 함수로 만들어 버렸어. 만약에 게임을 만든다 쳐. C 혹은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화면에다가 뭐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를 아예 명령어로 만들어 버렸어. 그게 파이썬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 그냥 그 함수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네? 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편해지지.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해지잖아요. 그렇게 명령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외우기는 어렵지만 뭐 옆에 책 펴놓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명령어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애들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거 이제 인스트럭션 셋을 좀 이따가 좀 디테일한 거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어드레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 여러분 여기 아까 그 그림에서 컴퓨터 그 다이어그램 볼 때 막 메모리도 많고 IO 막 장치 되게 많았잖아요. 이런 애들을 CPU가 컨트롤을 해야 되고 여기 있던 데이터 이쪽으로 보내야 되고 여기 있던 거 이쪽으로 보내 막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CPU가 컨트롤 아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버스를 통해서 할 때 그러면 야 너 저기 HDD C 디렉토리에 있는 무슨 디렉토리 안에 무슨 디렉토리 안에 무슨 안에 있는 무슨 데이터를 저쪽에 있는 화면에 왼쪽 구석에 어디다가 뭘 이렇게 표현해 이거를 말로 막 그냥 이렇게 하려면 어렵겠지. 쉬운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저 친구한테 편지 보낼 요즘 편지 안 보내나? 친구한테 주소 알려줄 때 응? 여러분 저기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 안에 있는 CGV인가? 거기 주소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주면 돼요? 되게 쉬운 방법은 거기를 그냥 그러니까 주소랑 이런 거 없이 설명하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뭐 여기서 뭐 버스를 타고 어떻게 가서 몇 번 5,100번을 타고 가서 뭐 2호선을 갈아타 갖고 거기서 내려서 그 다음에 조금 북동쪽으로 조금 한 200m 걸어가다 보면 계단이 있는데 거길 이렇게 설명 못 하잖아요. 쉬운 방법 뭐야? 주소 알려주면 되지. 주소 알려주면 알아서 갈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아까 버스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거기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소로서 모든 갈 곳을 다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되게 편하거든. 주소만 딱 알려주면 야, 너 이거 어디 주소로 가. 그러면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드레싱 이런 주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도 아까 말한 뭐 CPU 내부에도 있고요. 내부 메모리도 있고요. 그 안에도 뭐 또 다양하게 있어요. 캐시 메모리도 있고 뭐도 있고. 저기 그다음에 뭐 HDD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런 메모리들 사이에도 이 레벨이 있고요. 그걸 하이어키라고 하고 저기 이거 그걸 뭐라고 계층 구조라고 하고요. 메모리도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어느 메모리에다 저장하고 쓰고 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 아까 말한 이제 컴퓨터 버스로 연결돼 있어야 되고 멀티 프로세스. 요즘은 CPU가 코어가 여러 개죠. CPU가 마치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해요. 그 안에 또 스레드라고 하는 게 또 여러 개 돌아요. 그쵸?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표현도 요즘 많이 쓰고 근데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멀티 프로세싱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우리 8비트니까 8비트 저기 AVR 쓸 거니까 멀티 프로세싱 없어요. 근데 여러분 ARM 쓰거나 좀 위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티 프로세싱 써야 됩니다. 그러면 아예 좀 달라요. 이게 좀 아예 내용이 달라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프로그래밍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이번 학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드웨어 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교수님. 그런데 되게 웃긴 건 하드웨어를 하는데 컨트롤은 소프트웨어로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드웨어를 나는 움직이게 할 거야. 막 모터도 움직이게 하고 LED도 킬 거고 버튼 여러분이 뭐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인식하기도 할 거야.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데 결국 그거를 컨트롤하는 애는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 내내 소프트웨어를 짤 거야. 알겠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하는 이유는 하드웨어를 그냥 연결해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드웨어 스위치 전선 연결하고 배터리 연결하고 저기 LED 연결하면 스위치 누르면 LED 켜져요. 되게 쉬워. 여러분 예전에 그 기억나요? 이걸 이렇게 해갖고 여기 전구 아이고 안 되는구나. 그림이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여기 LED가 있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선 연결하고 전선 연결한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거 여러분이 기억나잖아요. 이거 논리 우리 저기 뭐지 회로 이론 시간에 했나? 스위치 연결해 갖고 그치 여러분 기억나죠? 응. 이거 대단하다. 이걸로 그림을 그리다니 내가. 응? 맞아요? 이거 스위치 누르면 LED 이거 LED라고 합시다. 이거 LED 이렇게 불이 난다 이런 표현. 이거 누르면 LED 켜지잖아요. 이거 떼면 꺼지고 그럼 뭐예요? 하드웨어를 하드웨어로 컨트롤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야? 이렇게 하드와이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딱딱한 전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전선과 부품으로 만들었다. 시스템을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불을 켜는 조명 장치 만드는 거잖아. 이건 뭐예요? 플렉서블 하잖아. 여러분 여기다가 LED 하나 더 LED를 2개 달고 싶거나, 그치? 스위치를 하나 더 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선을 끊고 여기다가 하나 더 달든가 이런 식으로. 아이고 2개 눌렀네. 이렇게 하나를 끊고 다시 연결해야 되죠. 이거 만약에 벽에다가 여러분이 공사했었어. 집안에다가 벽 안에다가 전선을 눈에 보이면 좀 거슬하니까 그래서 막 천장에다가 집어넣고 막 뚫어갖고 연결 다 해놨어. 근데 하나 더 달아야 돼. LED 전구를 하나 더 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다시 다 뜯어. 일이 커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하드웨어를 하드웨어로만 컨트롤을 하려고 하면 플렉서블하지가 않아요. 유연하지가 않아. 뭔가 바꾸고 싶을 때 일이 커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하드웨어를 처음부터 제네럴하게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든 변화시킬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하기 좋게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LED도 켜고 모터도 돌리고 스위치도 연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범용적으로 만든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PC를 제네럴 퍼포즈 PC라고도 불러. 범용 PC라는 표현으로. 오케이? 진짜 그렇게 써요. 범용 PC. 범용 PC는 뭐야? 여러분 컴퓨터 사면 그거는 뭘로 쓸 수 있어요? 나 그거 워드 쳐도 되고요. 이메일도 되고요. 유튜브 봐도 되고요. 넷플릭스 봐도 되고요. 게임해도 되고요. 그걸로 파워포인트 해도 되고요. 디자인해도 돼요. 그거 결국 뭐야? PC를 범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용적인 하드웨어를 갖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잘 바꾸면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PC 산 다음에 파워포인트, 특정 회사를 대도 되나? 아무튼 그 어떤 회사에 파워포인트 만드는 프로그램을 깔면 걔는 파워포인트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유튜브를 볼 수 있게끔 뭘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면 유튜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야 그거.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뭐냐? 프로그램이 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주로 할 거라고 그랬죠.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데 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그랬지. 뭐예요? Sequence of steps. 뭐야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거 그대로 카피해갖고 구글에 번역기에다 한번 넣어봐. 어떻게 돼? 무슨 얘기인지. 계단의 연속적인 계단? 이렇게 나올걸? 뭐예요? 어떤 단계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릴 때부터 요즘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프로그래밍이라는 나 때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은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같은 얘기예요. 내 느낌은 같아. 전문가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내 느낌에서는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이랑 같은 얘기고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코딩을 왜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배웠어? 코딩을 배우면 컴퓨터가 일 처리하는 순서가 이거거든. Sequence of steps. 첫 번째 줄, 다음에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그러다가 포문이 돌면 한 바퀴 다시 돌죠. 이거 돌고 다시 그게 조건이 만족이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줄 한 줄 그 프로그램을 처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시퀀스잖아. 한 스텝, 한 줄, 한 스텝 넘어가면서 그 연속적이죠.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시퀀스 오브 스텝스라고 하고 각각의 스텝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말한 뭐 포문이 있고 뭐 덧셈 뺄셈이 있겠지. 그게 아리스메틱이면 덧셈 뺄셈이고 로지컬이면 뭐 포문이거나 if문이거나 not이거나 뭐 and거나 이런 로직, 논리 연산 이런 걸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 할 때마다 뭐겠어요? 컨트롤도 하겠지. 뭐 데이터 읽어오라 프린트 F 하면 여러분 모니터에다가 데이터를 뿌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이거 좀 역사라서 좀 거시기한가? 시간이 이렇게 되면 다음 주까지도 이거 소개 자료 하겠네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네. 여러분 지금의 컴퓨터의 제일 기초는 누가 만들었냐면요. 1940년도 폰 노이만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써있죠. 왼쪽에 요한 폰 노이만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쵸? 왜냐면 이게 독일, 오스트리아인가 독일 계통 사람이니까 그걸 존이라고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요한 폰 노이만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나도 모르겠어요. 구글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쵸? 이 구조를 우리가 지금 아까 배운 그 구조를 1940년대에 처음 만들었어. 대단한 사람이죠.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메모리를 따로 쓰고 CPU, 일반 하는 애를 CPU를 따로 쓰고 그 CPU 안에는 아까 말한 ALU, 레지스터 컨트롤이 있어야 되고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가 따로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따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메모리 안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뭔가 일을 수행해야 되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인스트럭션이라고도 했는데 이게 따로 있어야 된다. 데이터도 있고 인스트럭션도 있고 여기에는 저장만 하고 CPU가 거기서 일을 꺼내서 일을 하고 다시 결과값을 넣거나 아니면 인풋 혹은 아웃풋 디바이스에다가 주고받고 해야 된다. 이 구조를 1940년도에 만든 겁니다. 대단한 거죠. 가끔 놀래나도. 그래서 폰 노이만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구글에 가서 치면 요거 그림 되게 비슷하게 많이 나와요. 이거예요. 앞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처음 그 정의고요. 아리스메틱 ALU라고 하는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을 요 모양으로 많이 써요. V 모양으로 많이 쓰고요. 이렇게 두꺼운 V, 볼딕체 같은 요거 V 요 모양 많이 씁니다. 요거 좀 이거는 기억할 필요는 없겠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sorry.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CPU는 레지스터도 있기는 CPU가 구성되고 있는 구성은 ALU, 레지스터, 컨트롤 유닛이 있고 그거는 이제 구조고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PU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렇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했고 뭘 해야 되냐면 아까 말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 전체를 얘기하고요. 인스트럭션은 그 하나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한 줄 한 줄을 인스트럭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프린트F 그 명령어, for 그 명령어, 그렇죠? 그것들을 다 뭉쳐 놓으면 프로그램이고, 그렇지? 그 하나하나는 인스트럭션이에요. fetch 인스트럭션이 뭐예요?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인스트럭션은 가져와. 어디 있겠어? 아까 폰 노이만 박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은 어디 있다고? 저장 장치에 있다며. 그럼 저장 장치에 있는 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프로그램 여러분이 컴퓨터에 깔아놓은 프로그램은 지금 어디에 저장돼 있어? 그거 여러분 컴퓨터 안에 무슨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있는 거잖아. 그치? 거기 저장돼 있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여기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삑삑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삑삑 클릭하면 CPU가 지금 파워포인트 쓰려고 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C 드라이브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그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통째로 들고 오겠지. 지금 파워포인트 쓰려나 보다. 갖고 오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갖고 와. fetch instruction. 그걸 프로그램 갖고 와.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행을 하겠지. 그게 바로 interpret instructions. 해석한다. 그러니까 명령, 이 사람이 지금 사용자가 이걸 원하는구나 라고 프린트 F를 뭐라 해야 되지? 세이브를 누르거나 네모칸을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누를 거 아니에요. 마우스 버튼이나 키보드랑 이런 걸 갖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지금 이걸 하라고 하는구나. 그럼 그걸 해석을 해야지. 해석한다는 얘기는 실행한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인터프리트를 하지. 해석을 하고 실행을 하죠. 그러면 대부분 얘네들은 뭘 하겠어요? 명령어를 하다 보면 데이터를 처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도 가져와야 돼요. 어딘가에. 아까 폰 노이만 박사님이 뭐라고 그랬어? 저장 장치에 인스트럭션하고 데이터가 저장이 거기 돼 있다라고 했지. CPU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데이터도 갖고 와야 되고 데이터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공. 뭐 더하거나 빼거나 뭐 여러분 뭐 색깔이면 색깔을 집어넣으면 색깔이 바뀌거나 뭐 그런 걸 하겠지? 그다음에 결과 값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파워포인트로 막 만들어 갖고 이쁘게 슬라이드 만든다면 어떻게 해? 저장 누르잖아요. 버릴 거야, 그냥? 저장, 아니면 프린트, 아니면 화면이라도 보이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데이터를 쓴다라는 의미예요. 데이터를 쓴다. 어디다? 쓴다. 하드디스크에 쓴다. 그럼 저장. 쓴다. 프린트에 쓴다. 그러면 프린트. 쓴다. 화면. 그럼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같은 의미. 쓴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쓴다는 건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쵸? 다 달라요. 진짜 친절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준다. 그치? 너무 심한데? 너무 천천히 알려주는데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서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드레스하고 데이터에 여기는 액세스라고 하는데 접근하는 방법. 이거 여러분 논리회로 때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CPU가 있고 여기 디바이스라고 있는데 디바이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겠지 뭐. 메모리일 수도 있고요. HDD, 하드디스크, 혹은 USB, 또 뭐 있어. 리드 하려면 그런 키보드일 수도 있고요. 마우스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CPU는 이쪽에서 이 디바이스에서 값을 읽어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이쪽으로 갔잖아요. 이거 읽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읽어올 때 이 디바이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개라고 그랬죠. 아까 인풋 아웃풋 장치가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 디바이스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 수십 개의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선택하는 게 어드레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라고 썼어요. 어드레스를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야. 너 읽을 거야. 너한테 있는 데이터 읽을 거야. 아니면 나는 너 읽을 건데, 너한테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읽을 건데, 이런 식으로 먼저 선택을 하는 거야. 어드레스로 선택하고, 그러면 거기 있는 데이터 나 가져갈래?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쓰는 거는 그 반대겠죠. 나 너한테 쓸 거야. 너한테 저장할 거야. 너한테 데이터를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혹은 여기서는 이제 이쪽으로 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자회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읽고 쓰고의 데이터의 형태가 뭐예요? 디지털이죠. 디지털. 디지털은 0 아니면 논리에서는 0 아니면 1이라고 표현 썼고 이진수로 표현했고요. 전자회로, 전기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0V 아니면 5V. 아까 5V 동작이라고 했던 의미가 그겁니다. 만약에 3.3V는 무슨 의미예요? 0V 아니면 3.3V란 얘기예요. 컴퓨터에서는 아까 12V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긴 마이너스 12V도 써요. 그 마이너스 12V 플러스 12V 혹은 0V 아니면 12V 그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타임 다이어그램은 여러분 논리회로 때 배웠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 어드레싱이라고 하는 이 주소가 몇 개? 디바이스가 100개가 있으면 라인이 100개 있어야 돼? 아까 디바이스 되게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막 하드디스크도 막 하나, 둘, 셋, 네 개씩 달려있고 USB도 막 여러 개 꼽고 있고 모니터도 한 두 개, 세 개씩 쓰고 있고 마우스도 하나 쓰고 있고 키보드도 뭐 무선 키보드, 유선 키보드 쓸 수도 있는 거고 카메라도 있고 카메라도 두 개 정도 쓸 수 있고 그러면 디바이스가 수십 개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어드레스를 너한테 쓸 거야. 나 너한테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라인을 연결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아까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디바이스가 100개면 선이 100개나 필요한데 너무 많잖아.
그래서 쉬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전화기 전화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1번 만약에 모든 지금 우리 전화기 번호 체계가 그런 식인 거야. 몇 자리죠? 010은 빼고 앞에 4자리 뒤에 4자리죠. 맞아요? 8자리잖아. 8자리. 8자리 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은 어떻게 계산해요? 2에 아니 소리 10의 8승이죠. 이진수라고 해서 헷갈렸어. 8이 안 나오네. 그쵸?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엄청 큰 숫자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안 하고 나한테 1번 그리고 뭐 여기 영민 학생 있네. 영민 학생한테 2번, 홍구 학생한테 3번, 홍빈 학생한테 4번, 상윤 학생한테 5번 이런 식으로 각 학생한테 하나씩 그냥 어사인하면 100명한테는 100개의 숫자가 100개의 숫자가 따로따로 필요한 거잖아요. 1000명이면 1000자리까지 필요한 거죠. 그치? 너무 많지? 그러니까 1000자리가 아니라 1000개의 숫자가 따로따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숫자의 조합으로만 하면 되게 어드레싱하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주소를 어사인하기가 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뭐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는 더더군다나 정말 그냥 그런 식으로 숫자 하나당 한 기계 하나씩 어사인하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써요? 금방 얘기한 주소 방법을 쓰면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GB 정도 되는 메모리면 선이 몇 개야? 이게 100만, 1억 개인가요? 10억 개인가요? 라인이 10억 개 막 이렇게 필요한 거야. 너무 많죠. 그런데 어드레스 라인을 이렇게 쓰면 32개의 라인, 그러니까 32자리 이진 쓰면 몇 개까지 표현돼요? 4기가, 그러니까 40억 개의 숫자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한 거다. 예전에 윈도우가 지금 64비트, 윈도우 10이 64비트였죠. 그 전에는 윈도우가 32비트였어. 윈도우 32비트에서는 여러분 하드디스크 4기가 이상 넘어가면 인식을 못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테라잖아요. 보통 여러분 컴퓨터 사면 다 테라 달지. 1테라, 2테라, 3테라 이런 하드디스크 달죠. 나 때는 100메가, 200메가 달면 엄청 큰 거야. 우와, 100메가씩이나 돼?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2비트 윈도우 쓸 때 하드디스크를 많이 달아서 4GB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4GB, 10GB를 내가 막 하드디스크를 달아도 4GB까지밖에 인식을 못했어요. 왜냐? 주소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 4기가 넘어가는 거는 주소를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거기 갈 수가 없어. CPU가 걔한테 갈 수가 없어. 4기가 넘어가는 애한테 데이터를 쓸 수가 없어. 왜? 이름을 모르니까. 주소를 모르니까. 그랬었다. 근데 지금은 64비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몇 테라가 되지? 아무튼 지금은 이제 뭐 여러분 수십 테라짜리 다뤄도 괜찮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됐어요. 자 봅시다. 이거 디코더 여러분 논리회로 때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 뭐 디테일하게 안 할게요. 디코딩 문제 이런 거. 그래서 CPU 이거는 조금 해주면 좋긴 하겠다. 자 CPU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디코더를 이용해서 선 이렇게 어드레스 2개 갖고 몇 개까지 컨트롤 되겠어요? 2의 제곱이니까 4개까지 컨트롤 되겠죠? 그러니까 디바이스 0, 디바이스 1, 이럴 줄 알았어. 디바이스 소리 지울게요. 이게 디바이스 0죠. 하나의 디바이스예요. 이거 디바이스 1이고요. 이게 디바이스 2고요. 이게 디바이스 3이죠. 그러니까 4개의 디바이스, 4개의 장치를 CPU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디코더 형태로 쓰면. 근데 요즘은 이런 디코더가 내장돼 있는 거야. CPU 내에. 그래서 여러분 주소를 이용해서 모든 디바이스에 접근을 한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거야. 어드레스, 버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꼼수에 가까워요. 뭐냐면
CPU가 아까 말한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같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물론 여러분 저기 요즘 인텔 코어 인텔 무슨 i5, i7 요즘 거 이런 거는 막 코어가 6개, 4개는 기본이고 6개, 8개, 12개 뭐 AMD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2로 넘어가면서 12개 막 이렇게 넘어갔죠. 물론 가격은 되게 비싸지만 그런 애들은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각각 따로따로. 진짜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어 하나짜리 쓰고 있어요. 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랬지. CPU가 해야 되는 일. 메모리에서 프로그램 갖고 와, 인스트럭션 갖고 와서 그걸 뭐예요? 번역한다라고, 인터프리트 한다라고 그랬죠? 혹은 뭐 여기 인터프리트 혹은 익스큐션 해갖고 뭐 데이터를 또 처리를 해서 다시 저장하고 이런 일련의 일을 쭉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써놓은 거죠. 인스트럭션 패치, 인스트럭션 디코딩, 그치? 엑스큐션, 메모리, 뭐 메모리의 데이터를 억세스 혹은 저장, 억세스겠네요. 억세스, 메모리 처리, 메모리에 있는 어드레스를 처리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 메모리 관련된 일을 처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저장, 결과물을 계산한 결과를 저장. 이 일련의 작업을 이거 하나의 사이클인데 이거를 하나 하고 끝내고 나서 이걸 해야 된다고요. 하고 그 다음에 해.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 시간까지 인스트럭션 3개 딱 할 수 있죠. 3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3줄 정도 딱 실행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 긴 시간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거지. 막 머리를 싼 거야. 막 머리를 짜갖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만들어낸 게 파이프라이닝이에요. 이런 조금만한 사소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조금씩 개선하려고 했던 그런 방법들을 조금씩 설명해 주는 거야. 그 처음에 뭐예요? 버스 구조, 어드레스, 그 다음에 폰 노이만 박사처럼 메모리 CPU하고 메모리랑 분리해서 메모리 안에 인스트럭션하고 저 데이터를 따로따로 더 저장해 놓고 뭐 이런 구조들. 그 다음에 여기 파이프라이닝 이거는 또 이거는 뭐든지 그러니까 디지털 시스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 인베디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동작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1940년도부터 지금까지 80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한 거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그래야지 잘 팔릴 거 아니야. 그렇죠?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엔비디아, AMD 머리 싸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이 파이프라이닝이에요. 이거 나온 지 오래되긴 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CPU가 인스트럭션 패치를 할 때 요걸 할 때 이걸 지울게요. 요걸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를 디코딩 아까 말한 저 인터프리트 한다고 하죠. 디코딩을 할 때 이거 할 때 인스트럭션 패치를 한 거잖아. 갖고 온 그 기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걸 처음에 인스트럭션 패치를 갖고 왔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갖고 왔어. 메모리에서. 갖고 온 다음에 해석하는 애한테 준 거예요. 해석하는 애한테 야 너 지금 이제 해석해. 라고 얘를 여기로 넘겼어. 넘긴 사이에 그러면 얘는 놀잖아. 인스트럭션 패치한 애는 패치해서 갖고 왔어.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석해 라고 해석하는 애한테 줬어. 그럼 얘는 지금 놀고 있죠. 얘는 뭐예요? 또 갖고. 1년치를 그리고 그거를 실행할 때 아까 얘는 요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 철규 학생이 83만 얼마 지금 드리네요. 어떻게 된 거지? 모든 학생이 지금 마이크를 켰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지금 운행을 지금 모든 학생이 마이크가 켜졌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운행을 하느냐고요.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우리 학생들 마이크가 다 켜졌는데? 또 보험을 그쪽에서 뺐으면 이쪽에 보험을 넣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철규 학생 미안해요. 철규 학생이 아마 저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규 학생 마이크였어요.
네, 껐어요. 미안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기능을 하고 다음 거를 할 때 그 전 거는 놀잖아. 한 거를. 그래서 그 상태에서 놀고 있는 애를 못 놀게. 딴 거 또 하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CPU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또 동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패치한 친구는 계속 패치 갖고 와서 다음에 줘, 갖고 와서 다음 줘, 갖고 와서 다음에 이렇게 주는 거야.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을 갖고 와서 주고 원래는 그거 끝날 때까지 얘는 기다리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갖고 와서 패치해서 야 너 이거 처리해. 그래서 걔가 끝나고 다 끝나서 데이터 다 썼어? 그러면 이제 내가 할게. 갖고 와. 이거야. 그럼 다 끝날 때까지 얘네 놀고 있는 거야. 갖고 온 애는. 근데 그 밑에 파이프라이닝이라는 방법은 갖고 온 애는 계속 갖고 오기만 하는 거예요. 갖고 와. 넘겨. 그 넘긴 애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해석하고 그래도 그 사이에 아까 해석하고 있는 사이에 갖고 온 애는 또 갖고 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CPU가 놀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패치를 하든 인터프리트를 하든 뭘 하든 계속 이 일을 처리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이 단기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는데 시간은 더 좁죠. 아까 위에 거에 비해서 밑에 거는 시간이 이렇게 좁아졌죠. 그런데 몇 개까지 일했어요? 3개 일 끝낸 거야. 그치? 하나, 요 시간에서 보면 몇 개 끝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끝에까지 만약에 다 간다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다. 일 5개를 한 거야. 5줄을 더 짧은 시간에 끝냈잖아요. 얼마나 좋아. 처음 거는 느긋느긋하게 3개, 더 오랜 시간에 3개 했는데 얘는 타이트하게 5개까지 일을 실행을 했잖아요. 훨씬 좋죠? 그래서 파이프라이닝 방법이 많이 쓰고 있는 지금 CPU 내부에서 동작하는 많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CPU가 금방 하는 일이 뭐라고 세 가지. 그쵸? 레지스터도 있고요. ALU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컨트롤 이게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는 또 조금 이름 바꿨네요. 펑셔널 유닛이라고 했는데 뭐 같은 거예요. ALU예요. 여기 ALU, 그렇죠? 아리스메틱, 그 다음에 로직 유닛을 한꺼번에 같이 얘기해요. 산술 연산하고 논리 연산을 같이 처리하는 애다. 그런 거죠?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논리회로에서 이거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논리회로 저번 학기에 수업했거든. 이거 덧셈기, 뺄셈기, 낫 게이트 붙이고 오화 게이트 붙이고 엔드 게이트 붙이고 쉽잖아요. 곱셈기, 덧셈기 다 만들었었죠. 논리회로 때. 그게 이거야, ALU. 여러분, 인텔 CPU 막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AMD 막 그거 내부 뜯어보면 별거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ALU 들어있고 그 옆에 저장장치, 레지스터가 뭐예요? 그냥 저장장치예요. 시프트 레지스터 여러분 만들었잖아. 우리 논리회로 때 시프트 레지스터 만든 거 아니야. 그거 기본 레지스터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요 2개 저장장치 쓴 거예요. 컨트롤 유닛은 뭐라고 아까? 디코더도 논리회로 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논리회로 때 각각 배웠던 뭐 디코더니 인코더니 뭐 이런 컨트롤 유닛, 저장장치 레지스터, 시프트 레지스터니 뭐 패러럴 레지스터니 뭐 만들었던 거. 그거에 ALU 덧셈기, 뺄셈기, 곱셈기 뭐 그런 거 나눗셈기는 안 했지. 아무튼 된다는 거 했었죠. 그런 것들 그거를 그냥 컴팩트하게 묶어갖고 반도체로 이렇게 만든 게 CPU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CPU 만들 수 있겠지. 자신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갑자기 CPU가 이거 별거 아닌데 막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그런 게 하드웨어입니다. 그게 하드웨어고요. 우리는 그 하드웨어를 뭘로 컨트롤해요? 프로그램, 코딩으로. 알겠죠? 그게 이번 학기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리스메틱 유닛,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여러분 뭐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할게요.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또 다른 레지스터에서 갖고 오고 왜 2개 갖고 와? 당연하지. 덧셈 하려면 A에서 B를 더해야지. A 더하기 없어?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A 빼기 B 할 거냐. A 곱하기 B 할 거 아니야. 2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데이터가. 그쵸? 물론 하나 쓰는 애 있어. 낫. 그건 낫이잖아요. 근데 AND하고 OR과 반에도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야. 그래서 데이터를 2번 갖고 와야 돼. 레지스터에서 갖고 오고 이쪽 레지스터에서.
그래서 여러분 논리회로 때 덧셈기 뺄셈기 할 때 이거 두 개 갖고 왔어. 양쪽에서. 그쵸? 두 개 갖고 와서 그래서 V자 모양이 나온 거예요. ALU를 이렇게 V자로 만든 게 한쪽에서 갖고 오고 이쪽에서 갖고 와. 두 개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겠지. 덜할래, 뺄래, 곱할래, 나눌래, 뭐 AND 할래, OR 할래, 뭘 할래? XOR 할래? 그게 컨트롤인 거예요. 뭘 할래? 이런 내용들을 어딘가에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야 너 저기 메모리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랑 여기 이쪽에 있는 저장된 거랑 두 개를 더해서 저기다가 저장해.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게 인스트럭션인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이 이걸 적어놓은 거야. 적어놓은 순서, 지침서. 그게 인스트럭션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플래그예요. 플래그, 깃발. 여러분 뭔가 잘못되면 막 깃발 흔든다고 하지 않아요? 잘 됐으면 오케이. 근데 뭐 여러분 뭐 이렇게 자동차 경주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사고 나면 막 플래그 흔들잖아요. 이거 사고 났다. 천천히 가라. 그리고 끝에 탁 통과 1등 결정되면 그 체크 플래그 흔들잖아요. 끝났다. 1등 결정됐다. 이런 식으로. 플래그야 이게. 그래서 이건 뭐예요? 결과값에 대해서 플래그를 흔드는 거야. 잘했어? 이상한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플래그로 표현해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이 결과값을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지 다른 데서 그걸 참고해서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저장 장치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레지스터예요. 그런데 얘는 용도가 다르죠. 얘랑 이 레지스터랑 용도가 조금 다르죠. 근데 이걸 통칭해서 레지스터라고 부르고 요 위쪽에 있는 레지스터는 범용 레지스터. 아까 계속 범용 나오고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 얘는 무슨 레지스터겠어요? 얘는 특수한 레지스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얘는 특수 레지스터, 범용 레지스터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밑에 결과값 두 개 연산해서 결과값 나왔으니까 얘도 또 어딘가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레지스터. 그것도 범용 레지스터겠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 논리회로 때 덧셈기 만들 때 A에서 B 더한 다음에 결과값을 A에다 넣었잖아요. 그쵸? C에다 넣었어요? A에다 그냥 다시 넣었죠? 그런 경우 많아요. 자, 오늘 많이 못했네요. 진도를 많이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금방 얘기한 제네럴 퍼포즈 레지스터가 있고요. 여기 특수 레지스터, 그죠? 특수 레지스터들 몇 개 있죠? 프로그램 카운터, 아이고 이상하네요. 그쵸? 황당한데?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이건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근데 너무 특수해. 그래서 이름을 따로 줬어. 그쵸?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일반적으로 막 대명사처럼 쓰다가 얘는 너무 특별한 애들은 이름 따로 주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자, 프로그램 카운터도 레지스터인데 얘는 뭐냐면 여기 뭘 저장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어디를 실행하고 있었는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몇천 줄짜리도 있잖아. 그러면 가끔 하다 보면 까먹어. 내가 몇 번째 줄 실행했었지? 그런 거. 그거를 어딘가에 계속 갖고 있어.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지. 나 세 번째 줄 끝냈어. 그러면 네 번째 줄 할 차례네? 끝냈어? 그럼 다섯 번째 줄? 그 포문이면 어떻게 해요? 포문이다 보면 뭐 열 번째 줄 다음에 너 다시 두 번째 줄로 가야 돼? 이거잖아요. 줄을 바꿔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럼 그거를 줄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게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어. 프로그램 카운터라고도 하고 인스트럭션 포인터라고 돼. 나 지금 요 명령어 하고 있었어. 요 명령어 하고 있었어. 다음에 이거 할 건데? 다음에 이거 할 건데? 이게 포인터 하는 거.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아까 말한 플래그. 그쵸? 나 했는데 계산 이상해. 이런 거죠. 나누기. 여러분, 나누기. 혹은 뭐 오버플로우. 곱하기 했는데 네 자릿수 곱하기 네 자릿수 했는데 다섯 자리가 돼버렸어. 곱하기는 당연하겠지. 뭐 더하기를 합시다. 네 자릿수 더하기 네 자릿수 했는데 다섯 자리가 됐어. 자릿수가 넘어갔네? 그럼 안 되겠지. 그쵸? 그럼 오버플로우. 혹은 뭐 양수 빼기 양수 했는데 음수가 나왔어. 음수네? 뭐 이런 상태들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음수인지 오버플로우 난 건지. 그러니까 자릿수가 넘어가갖고 나는 네 자릿수만 쓰려고 그랬는데 다섯 자리 나왔어. 결과가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이런 거. 그쵸? 뭔가 또 문제 생긴 것들, 잘못된 거. 뭐 10 나누기 0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는데 꼭 해요. 그쵸?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혹은 자리 올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레지스터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특수 레지스터입니다. 이게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얘는 여기다가 일반적인 막 데이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쓸 수도 없지만 쓰면 큰 문제 생겨요. 자, 스택 포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특수한 레지스터고요. 이건 뭐냐면 스택이라고 하는 임시 저장 장치가 있어요. 여기 우리 CPU 내부에. 아까 메모지 같은 그런 느낌의 임시 저장 장치가 있는데 이것도 쓸 때 쓴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얼른 뺐다 쓸 때,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연산 막 뭐 한 10자 그 숫자 한 10개를 더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계산 결과를 옆에다 써놨어. 그다음에 그거랑 세 번째 거랑 결과를 그 다음 줄에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써야 되잖아. 쓰고 나서 그거를 순서대로 뭐 다시 더하든지 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 섞이면 어떻게 돼요? 망하지. 옆에 메모지 다 써놨는데 순서 섞여봐. 그럼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 섞이지 않게 여기도 포인터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거 결과는 여기다가 임시로 여기다 넣은 거야. 여기다 넣은 거야. 여기다 넣은 거야. 이렇게 포인팅 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결과를 여기다가 썼어.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레지스터가 따로 있어요. 레지스터는 저장 장치라고 했는데 왜 컨트롤을 하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개념이 하드웨어나 메모리나 모든 걸 똑같이 취급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도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어드레스, 버스, 레지스터 개념, 알겠죠? ALU가 뭔지 뭐 이런 것들 알겠죠? 레지스터에는 범용 레지스터가 있고 특수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됐건 메모리의 데이터가 됐건 뭐가 됐건 모든 것은 주소가 있다. 마우스도 주소가 있어요. 키보드도 주소가 있어요. 카메라도 주소가 있고요. 모니터도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에다가 뭔가를 그림을 그려라. 그 의미는 모니터를 나타내는 주소에다가 데이터를 쓰면 돼요. 그러면 모니터로 나와요. 그러면 마우스에 있는 데이터가 읽어온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마우스 주소에 해당하는 거기에 있는 값을 읽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우스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포인트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그 컴퓨터가 CPU가 그걸 알아듣는 거야. 여기서 마우스 이거 화살표 움직이려는 거구나. 이거 눌렀구나. 이거를 인식한다는 의미는 마우스가 갖고 있는 주소가 있고 그 주소에서 값을 읽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마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주소 메모리, 하드디스크, C 디렉토리 안에 무슨 폴더, 무슨 디렉토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CPU 입장에서는 똑같아. CPU 입장에서는 어떤 주소에서 갖고 온 거. 아까 저 디코더 이런 거 쭉 있었잖아요. 다이어그램.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랑 마우스랑 카메라랑 모니터랑 다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게 또 다른 하나의 CPU의 키 아이디어입니다. 모든 걸 주소로 한다. 모든 데이터는 버스로 지나간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정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범용 레지스터는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AVR은 32개, 8비트 데이터 32개입니다. 이거 여기 써있죠? 근데 여러분 i7이 많을 것 같지? 왜냐면 AVR은 1,000원, 2,000원이거든 CPU. 근데 인텔 인텔 CPU는 50만원, 30만원씩 하잖아. 레지스터 14개밖에 없어요. 대신 64비트 저장 창고 14줄 있어. 14줄. 그거밖에 없어요. 되게 조금 있죠. 실망이지 않아요? 옛날 펜티엄이 32비트라고 그랬죠? 옛날 컴퓨터? 32비트 6개 있었어. 지금 이거에 비해서 AVR 요즘 거에 비해서도 훨씬 적었어요. 그러고도 윈도우 다 돌았어. 대단한 거지.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부터는 모든 데이터는 다 업로드를 하겠어요. 주말에 업로드를 할게요. 알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 날 봐요.